안녕하십니까.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형자산, 일단 그 용어 그대로 보면은 유형,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죠. 형체가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일단 유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의 제공,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기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됩니다. 우리는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산, 이게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형자산은 주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물이나 토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목적이나 이런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이 될 수 있지만은 만일에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물론 뭐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만일에 뭐 남한테 임대를 통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유형자산이겠죠. 하지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나 수익을 얻게 된다면은 투자자산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걸 상품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즉 유동자산에 분류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판매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판매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나 부동산 회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도, 우리 실체가 있는 부동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동산은 판매 목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재고용지, 재고건물로 재고자산, 즉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토지, 건물, 기계 또는 어떤 설비, 구축물, 차량 운반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그런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은 실체가 없는 우리 산업채상권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무형자산과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히 보면은 토지는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뭐 토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밭, 전, 그리고 논, 답이죠. 잡종지, 뭐 이런 다양한 토지들이 기본적으로 토지에 속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취득한 것들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통풍, 통신, 기타 부속 설비 등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건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설된 그런 공작물이죠. 지붕이나 벽을 갖고 있는 사무실, 점포, 공장, 사택, 기숙사 등이 우리가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부속 설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부속돼서 그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설비를 우리가 건물 부속 설비라고 합니다. 급배수 설비라든지 위생 설비라든지 가스, 냉난방 설비라든지 통풍 또는 이런 보일러 설비, 성강기,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물 부속 설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가장 기본적 유형자산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토지와 건물입니다. 다음은 구축물입니다. 구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량, 다리죠. 교량, 궤도, 우리 철도,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궤도, 우리가 갱도라든지 정원의 설비라든지 기타 설비, 공작물 이런 것들 있고, 우리가 조선소에 가보면은 큰 도커 있죠. 이런 것들도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만들어진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 공작물 이런 것들을 부속 설비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가 있겠죠. 운송 설비, 우리 컨베이어 벨트도 있을 거예요. 호이스트 여러분 기중기 같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크레인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이스트라고 그러죠. 호이스트, 기중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기타의 설비를 우리가 기계 장치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육상의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차량 운반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비품은 우리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물품들이 부품에 해당이 되겠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짓고 있는 어떤 건물에 이런 설비에 지출된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아직 어떤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적인 계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면은 해당 자산으로 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이게 완공이 되어서 건물이 완공이 되고 등기가 되면은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유형자산 건설을 위해서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이런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이런 것들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에 임시 계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완료가 되면 그 건물이 완성되면은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이 완성되면은 해당되는 계정으로 우리가 구축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당 계정으로 대체돼서 처리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형자산들은 중요한 게 취득원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산의 취득은 취득원가주의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기본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죠.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하는 원가로 측정하고 이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또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지출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또는 그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처음에 사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들은 그 해당되는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운반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해서 뭐 지출되는 운송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고요. 또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그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들은 취득을 하게 되면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입해서 바로 즉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보통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대 비용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들도 그런 부대 비용들도 다 이런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본화 대상이 되는 차입원가. 자, 취득을 어떤 유형자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을 돈을 빌린다 이거죠. 차입에 대한 원가가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차입금의 이자도 원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본화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건물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내죠. 이런 취득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세 공과금도 다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런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지출되는 비용들은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주유소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유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주유소를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땅이 기름이 뭐 좀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들 원상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자산들을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용되는 원가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고 원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어떤 기계를 또 매입을 했는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시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제약, 예를 들어 뭔가 우리가 어떤 기계를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 제품 또 매각을 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은 차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는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입니다. 자, 토지는 구입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소요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지출 비용은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진입로를 공사를 한다든지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조경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 토지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취득 원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구적인 게 아닌 것인 뭐 울타리 공사를 한다든지 주차장 공사, 도로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영구적이 아닌 거, 일시적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조경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를 이거 영구적으로 보지만은 토지에서 분리해서 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축물 계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축물 계정으로 분리를 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있는 토지를, 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아주 낡은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도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일에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어떤 철근 콘크리트를 일부를 매각했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는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도 있지만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은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또 이런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건물. 자,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취득하고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지출 금액은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 지출은 원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자가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건설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 건물은 취득원가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건물을 우리가 자가 건설, 이제 직접 건물을 만든다는 거죠. 직접 건설할 때는 구입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가 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 원재료 또는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를 비정상적인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자원들을 낭비해서 그걸 다 원가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예요. 자, 우리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낡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가격을 어떤 대가 취득원가로 기록했지만은 이것을 철거할 때는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요. 철거 비용이 들어갔다. 요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입니다. 기계는 자, 구입해가지고 운임도 들어가고 설치비도 들어가고 시운전도 하겠죠. 그죠? 본래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떤 상태로 만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계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예를 들면은 시운전하는데 시운전이 필수적이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 이 관련이 됐다 그러면은 원가에 포함을 시킬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원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업 손실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됐고요. 자, 우리가 순액법, 총액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조금 할인 조건부로 이런 경우에는 순액법은 무조건 원래 현금 할인액을 취득원가에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총액법은 현금 할인을 실제로 이용한 거에 한해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해서 취득원가로 산출하게 됩니다. 총액법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뭐 장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를 구입하는데 3년로 후불 조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대급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도 훨씬 긴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기록을 하고요. 실제 현금 가격의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이 차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본화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신용기간에 걸쳐서 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차입원가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할부 구입은 이런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취득 시점에 지금 현금으로 구입하면은 얼마가 될까? 이런 걸 따져서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기록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2개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내가 한 개 사는 것보다 두 개를 사니까 좀 싸게 산다는 얘기죠. 할인해서 구입 대금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일괄 구입은 어차피 우리가 취득을 하고 가격을 두 개를 사는데 한 개를 샀을 때보다 두 개를 사는 게 좀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물건에다가 우리가 안분해서 깎아서 원가를 배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든지 정령, 우리 자본과 관련된 게죠. 그죠? 자, 어떤 주주가 부동산이나 이런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 또는 공짜로 정려를 받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정려를 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일단 취득원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물 출자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가로 뭘 발행합니까? 자, 출자를 받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겠죠. 자, 건물을 하나 받는 대신에 자본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과 주식의 공정가치 중에서 정확한 금액, 좀 더 투명한 금액, 분명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건물을 출자를 받고 어떤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의 가치가, 상장 가치는 시장의 가치가 있겠죠. 공정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 자,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뭐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한 토지라든지 건물의 유형자산의 공정 가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다면은 그런 정확한 것을 우리가 취득원가로 결정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교환에 의한 취득이에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합회성 자산이 아닌 비합회성 자산.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득원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면서 다른 토지를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합회성 자산, 합회가 아닌 비합회성 자산과 교환할 때 취득 유형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교환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장부금액으로 기록하고 교환에 의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처분인식을 처분 손익 처분하면서 자, 교환을 한다 그러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어떤 비합회성 자산을 주고 어떤 새로운 유형자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자산, 즉 이종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자산을 주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교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이 자, 공정가치가 확실한 경우가 있고 불확실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확실하면 공정가치로 하면 됩니다만은 자, 교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자산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산에 교환할 때 자산을 교환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현금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죠. 현금 수수액을 포함해서 현금이 만일에 일부가 있다 그러면은 현금 수수를 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정가치입니다. 자,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유형자산의 현금 거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실현 가능한 금액 또는 전문 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종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자, 같은 업종 내에서 유사한 사용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그런
자산들을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동종자산의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 창출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환으로 받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취득한 그 자산의 공정 가치를 봤는데 제공한 자산, 자, 제공한 자산의 손상 차선을 발생을 알 수 있는 경우 있죠. 알 수 있는 경우에 자, 손상 차선을 그래도 먼저 인식하고 손상 차선을 인식 후에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을 수취 자산, 제가 받아들이는 그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공정 자산을 동종 자산인데 불구하고 이런 공정 가치가 유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거래 조건에 유사하지 않으면 일부 현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금의 자산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금 등이 유의적이라면은 동종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떤 처분 손익을 인수할 수 있겠죠. 그 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게 비슷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 가치가 25%를 초과하면은 유의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되는 자산 가치가 공정 가치하고 25%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일에 25%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동종 자산을 보고 유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하지 않느냐 있는 것은 어떤 공정 가치의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25% 초과하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이종 자산으로 보고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비합회성 자산의 교환 회계 처리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해둔 자료는 가해사가 유형자산 A를 나해사의 유형자산 B와 교환했을 때 가해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유형자산 A는 취득원가가 5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는 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형자산 B는 취득원가가 4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만 원, 공정가치는 21만 원입니다. 장부가치는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A와 B가 각각의 이종자산, 즉 다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해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가치 차익은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의 붕괴는 자, 일단 가해사 입장에서 유형자산 A를 나해사에다가 준 것이죠. 교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사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A가 대변에 없어져, 자산의 감소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A가 대변에 50만 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A는 감가상각의 누계, 즉 감가상각 20만 원이 있죠. 20만 원을 없애줘요. 실제적으로 장부가액은 30만 원짜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취득가격은 유형자산의 교환을 했던 나해사 가지고 있던 B회사의 유형자산 B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가치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21만 원이니까 차변의 유형자산 B가 공정가치 금액으로 21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유형자산 A는 우리가 여기에서 공정가치는 27만 원짜리였습니다. 장부가액은 30만 원이죠. 실제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자, 그 차액은 6만 원 현금이 되겠죠. 6만 원 현금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과 다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인 A와 B가 동종 자산이라고 볼 때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는 이종자산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했던 유형자산 A가 없어지고요. 유형자산 B를 그대로
공정가치로 수취하게 됩니다. 21만 원. 그래서 앞에 말한 이종자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입니다.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유형자산 A가 없어지는 건 똑같죠. 물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유형자산 B를 그 차액만큼 24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동종가치의 금액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 6만 원을 나머지 금액 그 유형자산 B를 24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는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A와 B를 교환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A와 A에 있던 우리가 그 장부 금액을 그대로 50만 원 없애주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요. 장부액이 원래 30만 원 했죠. 6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나머지 24만 원을 유형자산 B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공채라든지 어떤 자산,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채 표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원래 당해 채권, 이런 국공채의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익이 생기겠죠. 이것은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를 미리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의 차감 계정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 보조금 현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현금이 다른 계정, 실제로 기계를 취득하면서 이 현금의 그 차감 계정은 없어지고 해당 자산, 기계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기계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다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금을 미리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지불되고 기계가 들어오겠죠. 기계 들어오는데 이미 정부 보조금을 일부 받은 게 가만히 되겠죠. 그래서 기계의 차감 계정에 대변에 정부 보조금으로 차감 계정을 받은 만큼 우리가 계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에서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싸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취득하는 날짜의 공정가치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부 보조금도 감가상각,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역연수와 똑같이 감가상각에서 없애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만약에 처분할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할 때는 잔액을 처분 손익, 남게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서 9월 10일 날, Y년 9월 10일 날 정부 보조금을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기계 장치를 5억 원에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5년도에 연말에 현금 2억 원을 받고 해당 기계를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기계 장치는 5년짜리, 내역연수가 5년짜리였고요. 그죠? 내역연수의 마지막 잔존 가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한다. 정액법은 5년이니까 자, 우리가 2억짜리 같으면 매년 얼마가 4천만 원씩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을 자, 2억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변에 자산회전과 현금이 2억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 2억 원, 이거는 현금을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2억 원 이렇게 보조금을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기계 얼마짜리 샀죠? 5억짜리 샀잖아요. 그죠? 자, 5억이 차변에 기계장치 5억이 생깁니다. 자, 현금을 얼마 줬습니까? 일단 정부 보조금 받았던 2억도 있었겠죠? 일단 현금 5억 지불합니다. 근데 대변에 있던 우리가 정부 보조금 현금이 2억 있었죠.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현금을 없애주고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 2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것을 자, 다시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또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케이스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매년 말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처분할 때 한번 그 개정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말 감가상각은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은 원래 기계가 5천만 원짜리였죠. 아주 5억짜리였죠. 그죠? 5억짜리였는데 잔존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억 5천이 되겠죠. 4억 5천이니까 매년 말 우리 감가상각비는 9천만 원씩 그렇게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9천만 원 차변에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9천만 원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나눠서 4년간 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를 받고 난 뒤에 일이니까 현금으로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 2년 차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를 매년 4천만 원씩 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5년 차에 처분하게 되겠죠. 그럼 기계장치 5억짜리가 일단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때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4년 동안 했으니까 4936, 3억 6천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감가상각 금액이 있고, 정부 보조금이 얼마죠?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2억을 받았죠. 그래서 총 6억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장치는 5억에 팔았기 때문에 5억에 팔고 우리가 처분이익,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처분이익이 대변에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방법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잔존가치 5천만 원 차감한 것을 계산해서 나누기 5년 동안 하면 우리가 9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원래 정부 보조금이 2억에다가 우리가 잔존가치 우리가 감가상각 기계장치의 금액이죠.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4억 5천만 원 나누게 되면은 매년 4천만 원씩 정부 보조금을 추인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유형별로 우리가 자, 안전 또는 환경 규제를 해서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환경이나 또는 안전의 규제 때문에 특별히 취득해야 되는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어떤 그 유해물질을 발생을 덜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기계장치가 유해시설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 구입한 기계는 유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유해물질을 발생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로부터 벌금을
뭐 과태료 이런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익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당 원래의 장치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원가를 취득하는 자 이런 강제 취득하는 어떤 법적 규제에서 취득하는 이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자산의 장부 금액은 회수 가능을 최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공약품 제조업체가 자 화공약품으로부터 유해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설치해서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만일에 일정 금액이라고 보면은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새로운 기계의 금액을 원가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범위 내 그 횟수 가능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금액 자산의 금액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구 원가가 발생하는 거죠. 자 유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개발에 따르면은 자 어떤 복구를 해야 되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토지를 뭐 오염이 된 것을 복구한다든지 또는 건물이 내가 어떤 형태로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원가에 대한 그 비용들을 복구되는 비용들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해 복구원가에 해당하는 그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장부 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 기간의 자산의 내역 연수가 있겠죠. 건물의 내역 연수라든지 기계의 내역 연수가 있습니다. 내역 연수에 걸쳐서 각각 비용들을 제조원가 또는 뭐 제조가 들어가면은 제조원가에 처리한다든지 또는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해야 됩니다. 얼마가 취득원가, 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복구원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요. 자, 이런 그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과 복구 충당에 대한 유의자율법을 정해서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을 산출합니다. 자,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하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복구원가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가해사는 자 1월 1일 날 어떤 내용연수, 자 어떤 사용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자 어떤 기계라든지 시설물이 되겠죠. 이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환경처리 시설물을 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그 복구원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은 노무비라든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복구원가에 관련된 그 장비 사용, 간접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노무비의 80%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 계약자 정상 이자 이윤도 이 계약자에 대한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총 금액에 자 이런 노무비와 간접비의 한 20%를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계산하면 56만 7천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일어난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율을 4%로 계산해서 다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을 감안하면은 자 우리 여기서는 매년 4%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8만 9,840원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5% 계산해서 다시 또 플러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 우리가 현재 DCF로 현재 가치화를 시키면은 이게 예상되는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이 49만 2,980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에 해당되는
현금. 복구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죠. Y년 1월 1일에 취득했지만 이 시설물이 종료될 때 부담돼야 되는 미래의 금액을 지금 현재 금액에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상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놓고 자, 취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취득원가가 있어요. 취득원가는 현금을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구 충당 부채가 있었죠. 자, 49만 2,980원이 우리가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는 비용이랍니다. 현재 가치로 봐서 현재 금액으로 미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미래 금액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우리가 72만 4,332원인데 이걸 이자율 8%로 현재 가치화하면은 49만 2,98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자, 미래에 복구할 금액까지 계산해서 현금 60만 원 줬지만은 나중에 49만 2,980원 더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구축물을 우리가 취득원가를 109만 2,980원으로 보게 됩니다. 자, 1차 연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자, 이 감가상각액은 109만 2,980원에 자, 잔존가치 만 원이 남는다고 했죠. 만 원을 차감해서 5년 동안 정액법을 한다고 보면은 매년 21만 6,596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21만 6,596원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9만 복구 충당 부채도 자, 복구 충당 부채도 이제 8% 이자율로 우리가 다시 복구 충당 금액을 계산해 8% 이자를 계산해서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복구 충당 부채를 39,430만 원 추가로 부담하고 전입액을 그만큼 계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49만 9,980원은 지금 현재의 금액이고 미래에는 8% 매년 이자율을 더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만큼을 더 계산하는 거죠. 자, 복구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복구하는 시점에서는 자, 72만 4,332원이 미래에 이제 실제 나가는 금액이죠. 자, 복구 충당 부채가 이만큼 설정이 되어 있고, 자, 현금을 80만 원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금액은 복구공사 손실로 계리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적으로는 충당 부채를 72만 4천을 계산했지만 실제 비용은 80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차액만큼은 복구공사 손실로 바꿔주는 계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